그래서 우리 상층부는 얼마나 썩었는지 그걸 한번 봅시다. 2006년 12월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민의 70%가 정치권은 썩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006년 GCB라는 게 뭐냐면 글로벌 커럽션 바로미터라는 건데 그것을 국민 의견 조사를 했는데 다 썩었다는 거야. 정치권이. 3분의 2 이상의 국민이 정치가 썩었다는 거죠. 종교, 언론, 교육, 여기서 하나 본 게 사법이 썩었어요. 사법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썩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법부가 썩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얼마나 뭐 썩은 몇몇 판사들이 있겠지가 아니라 통째로 썩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은 정치권이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정치권 불신은 볼리비아, 카메룬, 그리스, 대만 등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여서 정치권의 각성이 촉군된다. 지금은 좀 나아졌는가? 18년 전이죠. 2006년이면 20년 전보다 더 썩은 것으로 느껴져요. 더 썩었습니다. 경제는 부흥했는데 더 썩은 거예요. 왜? 이 흡혈귀들이 빨대를 꽂아서 곳곳에 빨대를 꽂아서 이 빨대를 꽂는다는 말 그 자체가 썩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돈이 많아서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놈들은 점점 많아졌는데 서민들이 살아가는 것은 점점 피폐해진 거예요. 썩었기 때문이죠. 윤석열, 김건희 때문에 온 나라가 부패한 것으로 느끼지만 이 부패의 씨앗, 한나 아렌트가 악의 급진성 또는 칸트가 말했던 그 radicality of evil, 칸트가 말했던 것은 그 얘기예요. Das radikale Böse, 딱 근본적인 또는 급진적인 악이 있었는데 그 씨앗처럼 우리 속에 있었는데 이것이 이미 오래전서부터 쫙 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독재시대 쭉 피어나고 있었는데 점점 더 심각한 수준이 된 거죠. 부패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부패의 씨앗이 이미 오래전서부터 피어나고 있었고 더 심각한 수준이 됐던 거죠. Das radikale Böse는 칸트가 한 말입니다. 이걸 급진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백종현 교수는 서울대 백종현 교수는 이것을 근본적 악이라고 말했는데 한나 아렌트 책에는 그 번역한 책에는 이 급진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radikale Böse 그러면 das radikale Böse 그러면 급진성이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주의 체제가 갈 때는 이 급진성으로 번역하다가 나중에 인간에게 들어가 있는 보편적인 또는 평범한 이 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바로 그거를 한나 아렌트가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악의 평범성. 바로 그게 그겁니다. 여기다 대고 문재인과 친문 세력은 이 근본악, 이 급진적인 악에다가 물을 주은 거죠. 더 잘 자라나라고.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문재인. 문재인은 바로 우리가 시민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정치적 처벌, 사회적 처벌, 역사적 처벌을 가해야 됩니다. 이 친문 세력들 가만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치인은 정치적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같이 연대해서 다음 대선에서 이겨야 되고 지방선거에서도 이겨야 되니까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으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재명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거기 최고위원들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걔네들은 정치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휘말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인이야. 모습들이 자기네가 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정치적 행동을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휩쓸려 가서 문재인을 무슨 성군처럼 이렇게 했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는 학문적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인과관계를 아는 거야. 누가 이 짓을 했는지. 누가 윤석열 같은 놈을 카페트를 깔아주고 대통령을 만들어줬는지 너무나 명백합니다. 이건. 문재인이 윤석열 까는 거 봤어요? 문재인이 지금 이 엄청난 난국에 대해서 한마디 비판하는 거 봤습니까? 비판을 하더라도 슬그머니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보게. 뭐 하는지 해요, 이게. 우리 시민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치인들은 이재명을 포함한 민주당의 상층부에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은 좋게 얘기해 줘야죠.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절대로 문재인과 친문 세력을 가만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과관계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층부가 얼마나 썩었는지는 지난 시간에 잠깐만 얘기하고 말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치팅 컬처. 데이비드 캘러헌이 자기가 그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미국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너무 한심해서 쓴 책이에요. 나만 그러는 게 아니다. Everybody does it. 누구나 다 그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문재인은 자신이 공격당할 때만 발끈합니다. 네, 우리가 공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한마디 하면 하여튼 시민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공격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 아니 지금 윤석열을 까야 되는데 윤석열한테 이게 지금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왜 자꾸 문재인 가지고 그러느냐, 친문 세력 가지고 그러느냐, 이 갈라치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 갈라치기라는 용어는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알기로는 그 김어준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갈라치기. 갈라치기. 난 김어준한테 여러 번 들었어요. 갈라치기 하지 말라. 웃기는 소리예요. 갈라치기를 해야 됩니다. 누가 갈라치기를 했어요? 갈라치기를 한 게 누굽니까? 문재인이에요. 문재인이 갈라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가만두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문재인을 가만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책에, 치팅 컬처 이 책에, 각 챕터별로 앞에다 이렇게 나만 그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를 딱 열면 한 문장으로 전체의 그 챕터에 그 요약해주는 한 문장이 나와요. 그게 바로 요 문장들입니다. 이 문장을 소개하면 이 책을 읽은 거나 똑같아요. 미카 키무라님, 당원이 바른 소리 내면 친문이 이재명을 공격합니다. 네. 하여튼 그 문재인은 자기가 대통령 될 때부터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건 이전 강의에서 내가 그 근거를 다 댔습니다. 그냥 한번 보세요. 다들 그렇게 할 때 또는 다들 그렇게 한다고 여겨질 때 속임수 문화가 형성됩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다 그래. Everybody does it. 두 번째, 속임수를 조정하는 자유시장 문제. 이 bottom line economy라는 게 맨 밑에 이익을 어떻게 한다? 이익을 조작한다는 거예요. 조작. 그래서 주가를 올려놓고 거기서 빼먹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면 자기한테 천문학적인 보너스가 주어지는 것. 계약이 그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 경영진이 다 그걸 빼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앨런 사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그때 내가 한국은행을 떠나가지고 컨설팅 펌을 할 때이기 때문에 그 사정을 통문하잖아요. 그 사베인스 옥슬리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철저하게 회계 투명성을 갖추도록 그렇게 해갖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사베인스 옥슬리법이 나와가지고 그거 한국은행 떠나서 컨설팅 펌에 가서 그 사베인스 옥슬리법을 배우느라고 제가 아주 고생했습니다. 자유시장의 힘이 오랫동안 지속된 사회규범, 자유시장의 힘, 엄청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거기서 돈 놓고 돈 먹는 거기 때문에 그 힘의, 돈 놓고 돈 먹는 힘의
힘이 오랫동안 지속된 사회 규범과 직업 윤리를 다 밀어냈습니다. 미국이 적골이 든 게 다 그것 때문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헤쳐먹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승자가 되기 위해 무슨 짓이든 기꺼이 합니다. 인격의 문제를 다루는데 그가 어떻게 이겼는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가 승자라는 사실에만 관심을 둔다. 왜 이렇게 됐는지 신경 쓰지 않아요. 치팅 컬처.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이기면 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 선거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봐도 비슷합니다. 다 속이고 속이는 거예요. 유혹의 나라. 싱크탱크와 특수이익집단 수중에 들어가는 돈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로비를 위해 정계로 흘러들어가는 돈의 강물은 이미 뚝을 넘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이 돈의 문제에서는 조금 미국보다는 타이트합니다. 독일은 애시당초부터 정치하는데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돈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국고로 정당에다 보조해주고 그것으로 정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당을 보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정당에 가서 정치를 배웁니다. 그래서 이게 내 재능에 맞다.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구나. 내가 잘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어린 시절부터 그 봉금 주지 않아요? 그 의원이 돼야 돼. 주의회의 의원이 됐을 때만 정식 직업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뭐냐?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자기 돈벌이 하면서 그 정당에 가서 일합니다. 물론 당비도 내고 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식 정치인으로 올라서면 본격적인 이제 자기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직업으로서의 정치, 막스 베버가 쓴 직업으로서의 정치, 그 얘기의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두 가지 아이템이 나오는데 하나는 윤리에 관한 얘기고 하나는 그 사람의 덕목에 관한 얘기. 정치인의 윤리, 정치인의 덕목. 그 윤리는 신념 윤리가 있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 윤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책임 윤리가 있어요. 신념 윤리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고 칭찬할 만한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신념이 없이 일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념과 신념 윤리와 책임 윤리 사이에 서로 이렇게 쫑이 날 때 무엇을 따라야 되느냐? 그것은 당연히 책임 윤리를 따라야 됩니다. 자기 신념 윤리를 접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 윤리를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낙연은 막스 베버가 쓴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전혀 읽은 사람이 아니야.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치인, 친문 세력도 마찬가지고 문재인도 막스 베버의 이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전혀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정치를? 자기 신념 윤리에 따라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홍석현 만나고 그리고 언론 개혁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고 그 자기 신념이야. 다 좋아. 신념에 따라 일하는 거 막스 베버도 좋다. 그거 해라. 책임져라 그러죠. 책임 윤리가 우선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책임을 지라는 거야. 문재인이 책임지는 거 봤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이놈이. 친문 세력 책임지는 거서 180석을 줬는데도 아무것도 안 했잖아. 아무것도 안 했어. 이런 빌어먹을 놈들이. 그런데 책임도 안 줘. 이젠 다시 모여서 이재명이 내쫓겠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네가 헤게모니를 다시 잡아야 된다는 거야. 김동연이 이놈도 다 똑같은 놈들이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윤리의 문제를 다루었고 신념 윤리와 책임 윤리. 마지막에 정치인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덕목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첫째? 여러분 이제 내가 하도 떠들어가지고 여러분 다 아시죠?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감. Verantwortungsgefühl. 이제는 독일어 발음도 잘 못해. Verantwortungsgefühl.
아, 김경은님. 변희재가 일제치하에서 우리 민족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김문수랑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 김성수가 한마디 대꾸도 못하네요. 김성수가 한마디 대꾸도 못하네요. 정리 부탁드려요. 일제치하에서 우리 민족의 국적이 왜 일본이 아닌지를 설명 부탁드려요. 그들을 비웃지만 왜 비웃는지 설명 못해요. 아니 김성수도 그걸 대답을 못했단 말입니까? 제발 정리 좀 부탁드려요. 아, 네. 간단해요. 왜냐면 전우영 교수가 한마디로 딱 정리했어요. 그 친일해가지고 을사조약을 맺도록 한 을사오족 있잖아요. 그 을사오족이 자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일본 그 총독부로부터 자귀를 받고 일본 총독으로부터 엄청난 그 하사금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거부가 된 거죠. 이 조선 말기 거부가 된 거야. 근데 걔네들이 뭐냐 대한제국의 귀족이 된 거지. 공후백자남, 옛날에 그 서양에서 하던 귀족, 공후백자남 이렇게 돼 있잖아. 그것은 무슨 공작, 자작, 이제 공작은 없는 것 같고 자작, 백작, 그 남작 이렇게 귀족 칭호를 이제 하사 받은 거지. 걔네들을 뭐라고 그랬냐? 걔네들은 조선 귀족이라고 했어요. 조선 귀족. 일본 귀족이 아닙니다. 그럼 뭐야? 일본과 국적이 똑같고 일본과 내선 일체가 됐다고 쳐. 그러면 뭐야? 왜 조선 귀족이야? 그러니까 조선은 언제 다른 나라야. 일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걔네들이 힘으로 강제로 찍어 눌러서 식민지를 만들었을지언정 일본 국이 된 적이 없어. 아시겠어요? 일본 국이 된 적이 없다니까. 그 일본 국이라고 우기는 놈들은 뭐야 이게? 다른 나라에서 그 조선 귀족이 그 식민지 통치하니까 자기네한테 잘 보이는 놈들에게 귀족 자기를 주고 하사품 드립다 주고 충성하게 하고 그랬던 거야. 다른 나라였어. 처음부터 다른 나라였고 그 일본이라고 일본 국적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한 게 없어. 공후백자남입니다. 공후백자남. 그 유럽 여행하다 보면 특히 그 영국은 그런 이제 전통을 그대로 했잖아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쭉 가다 보면 성이 쫙 있고 그러면 그 백작 또는 그 후작 공작 다 쓰러져 가는 건데 거기를 관광객 받아먹고 관광 입장료 받아서 그 후손들이 살아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65년 우리 한일 그 조약을 맺은 제2조가 원천 무효라고 그랬어요. 이 지배했던 모든 이런 것들을 원천 무효라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원천적으로 무효다 그거는. 왜냐하면 강제로 한 거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강제로 한 거는 다 무효거든요. 그래서 3.1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임시정부가 쓰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유구한 역사적 전통이 일본국으로 바뀐 적이 없어요. 무슨 개수작이야. 조선귀족이라니까 조선귀족. 그것이 총독부가 만들어낸 조선귀족이야. 일본 귀족이 아니야. 우리 어머니도 그 일제시대 때 다녔기 때문에 일본어를 어렸을 때 잘 하셨대요. 학교에서 늘 일본어를 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유학 때 그 디플롬 학위를 마치고 이제 박사과정 들어갔죠. 박사과정이라는 게 다른 건 아니고 독일은 박사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무슨 코스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논문을 쓰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사과정 수료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독일에서는. 근데 진중권이가 오스카 라폰텐의 자기 자서전 비슷한 게 있는데 심장은 왼쪽에서 뛴다. 이 책을 번역한 거 내가 그걸 읽으면서 거기 그 놈이 진중권이 독일에서 박사과정 수료 이렇게 하는데 박사과정이 없어. 박사과정은 그냥 논문만 쓰는 거야.
이렇게 박사과정 수료한 게 없지. 수료했다면 반드시 논문을 작성해서 학위를 받았어야 수료가 되는 거지. 그냥 구라치는 거야. 진중권이 그 녀석도 참. 아시겠죠?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일본국이 된 적이 없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하다가 말았구나. 어머니가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독일에 오신 거죠. 그래서 모시고, 프랑스도 조금 가고, 독일 남쪽으로 내려가면 하이델베르크가 있잖아요. 그 하이델베르크 가서, 이렇게, 그 성이 이렇게 무너져 내렸어요. 근데 그걸 안 고치고 그대로 놔두더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여기 성이 이렇게 한 귀퉁이가 무너져 내린 거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걸 이렇게 보더니, 이거 왜 이러냐? 근데 내가 그걸 알 리가 있나? 이놈들이 왜 이렇게, 그놈들이 그것도 이제 역사적 유물이라고 그대로 두고 있는 모양인데, 그 설명을 알고 싶으신 거예요, 어머니가. 나한테 물으니 내가 뭐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일본인들 이 패키지 여행 있잖아. 거기 들어오면 이렇게 무슨 깃발 하나 들고선 그 안내원 따라서 다니잖아. 안내원이 계속 뭐 이렇게 깔고 스피커를 여기다 몸에다 달고 뭐라고 일본말로 떠들잖아. 나는 일본말로 못하니까. 그때 어머니를 내가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몰래도 아니지. 그냥 자기가 들으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 그 어머니가 일본말을 그렇게 오랫동안 안 했는데도 일본말을 다 알아들으신 거야. 일본 관광객을 따라서 그 설명을 들으시느라고 따라간 거지. 그래서 갑자기 눈에 내 시야에서 사라진 거야, 어머니가. 그래서 깜짝 놀랐지. 나중에 보니까 다 일본 관광객 따라다니면서 다 들으셨더라고. 그래서 다 알게 됐대. 나도 우리 어머니의 DNA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모르면 하여튼 어떻게든지 그걸 알아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야, 내가. 일제시대에 그렇게 일본어를 썼으니까, 학교에서 다 일본어로만 가르쳤으니까. 근데 내 집에서 어머니가 일본어 쓰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90년대니까 70이 넘으신 거거든. 70이 되신 거죠. 70이 되셨는데 난 한 번도 일본어 쓴 것이 없는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일본어가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 알아듣겠다 그러더라고. 일본말하고 우리말하고 비슷한 데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뭔 얘기 하다가 부패가 확산되면 트리클 다운 커럽션. 가장 큰 문제는 미국 대중의 냉소주의, 그리고 그 냉소주의가 사람들이 정직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건 사실이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미국처럼 그렇게 냉소주의에 빠지면 안 되고, 그래서 건민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디서 무슨 짓을 왜 했는지를 밝혀내가지고 그런 놈들을 정리해내는 것이, 솎아내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주인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머슴놈들이 제대로 일하지 않는 놈들 제대로 골라내서 낙마시켜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보여줬습니다. 정봉주, 예측 불가능성이 높은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걸러내야 됩니다. 출발선에서의 속임수, cheating from the starting line. 갈수록 힘들어지는 이 고된 여행에서 수월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일찍부터 편법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편법을 배우는 거야. 편법이 뭐예요? 가장 큰 게 초등학교 5학년서부터 의대반에 들어가서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배우는 거야. 미쳤어요. 그 아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되면 그런 아이들이 설사 의사가 돼도 한동훈 같은 놈이 돼요. 절대로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성장하는 기간에 그 나이에 맞는 과정을 다 겪고 밟아야 됩니다. 죄는 있고 처벌은 없다. 그 어느 때보다도 너그러워진 우리 사회의 사기꾼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들이 편법 사용을 부추기고 있어요. 문재인이 이런 겁니다. 윤석열이 사기꾼이라는 것은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요. 거짓말하는 게 사기꾼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눈 감아주는 거예요. 너그럽게 봐준 거죠. 그 책임을 우리 시민들이 문재인에게 물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속임수 문화에서, 그건 조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민정수석이었거든.
속임수 문화에서 빠져난 거야. 따칭 브라질을 피하자. 그 말이 브라질을 피하자는 거죠. 브라질이 뭐야? 거기는 흑인 노예들을 아직도 부리고 있으니까 미국이 흑인 노예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진실에 맞닥뜨리는 겁니다. 이 거짓에 맞닥뜨리는 겁니다. 속임수에 맞닥뜨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겁니다. 즉시 어떤 사태가 나왔을 때 정의를 시원하게 실천하는 겁니다. 정의를 실천하란 말이야, 임마. 뻔히 거짓말하는 걸 보고도 그냥 검찰총장에 임명을 해요. 뻔히 거짓말하고 그 홍석현이 만나서 인사동에서 술 먹고 개걸거리는 걸 보면서도 서울지검장 그냥 놔둬. 이거 생각하면 정말 상층구는 얼마나 썩었는가. 서계차경이란 삶의 환경 조건이 결국에는 무능한 고위 공직자를 양산하고 있어요. 서계차경은 내가 하도 얘기해서 내 책에도 언급하고 책에서 쓴 얘기예요. 서열화, 계급화, 차별화, 경쟁화하는 이 삶의 환경 조건이 결국 무능한 공직자를 만들어낸다. 왜 무능하냐 얘네들이. 무능하다는 말은 더러움과 간사함과 사악함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위 공직의 경우. 일반 사생활을 하는 경우에 무능한 사람들은 아주 선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고위 공직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무능한 사람들은 다 더럽고 간사하고 사악한 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급적 수직 구조가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사람 보는 안목이 결핍되어 있죠. 왜? 문재인이 그렇게 사람 보는 안목이 없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이 더럽고 간사하고 사악한 거예요. 조국이 자기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된 비리와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그것을 눈 감아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더럽고 간사하고 사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김동연, 홍남기 아까 얘기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관료 출신으로 장차관까지 했던 자들을 보세요. 대부분 칠푼이 같은 무능한 자들이에요. 학교에서 다 좋은 학교를 나온 애들이죠. 간단합니다. 이들이 왜 그러는지. 수직적 계급 구조의 사다리를 타고 한 단계씩 올라가려면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올바른 이성의 기능을 포기하고 더러운 정신으로 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올라가야 되죠.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부하고 아첨하고 그들에게 뭘 해야 돼요? 뭔가 그들을 찾아가서 의전을 해주거나 뭔가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승진이 불가능합니다. 소위 말하는 조직 정치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직무를 내팽개치고 본연의 직무를 내팽개치고 윗사람의 눈치에 민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의전이 우리나라에 발달한 거예요. 의전 문화. 독일에는 의전 문화라는 게 아예 없어요. 의전이란 말 자체가 없습니다. 내가 경남도지사 김경수 도지사 시절에 그 자문관을 여러 사람이 이제 자문 그 그룹을 만들어서 자문관을 할 때 그 중에 한 사람으로 가서 강의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나는 잘 몰랐어요. 근데 도지사는 수행 비서가 24시간 돌아다니더라. 안희정 때 그래가지고 그 여자애 비서하고 무슨 썸씽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수행 비서가 있어야 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도지사가. 그래서 수행 비서 다 없애라. 아니 지 손모 가지고 뭐하고. 아니 운전기사는 필요하다고 봐. 근데 수행 비서가 왜 필요해? 나도 기업에 있을 때 보니까 진짜 일이 많아가지고 차만 타면 그냥 잤어요. 난. 기사가 알아서 데려다 주는 거지. 그러면 여기 그때 깨는 거야. 여기 그냥 여기가 이렇게
머리가 이게 찝혀 있는 거지. 차에서 자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러니까 차만 타면 자야 됐어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바쁘니까 일도 많고 그러니까 뭐 기사까지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수행 비서까지 있다는 것은 그거는 행정 낭비입니다. 나는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검사장이나 법원장으로 퇴직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버는 돈은 전관 예우, 전관 비리로 다 벌어요, 돈을. 그래서 우리가 다 썩었어요. 썩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법원도 썩고요. 뭐 검찰 썩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이 행정 공무원들 다 썩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장 썩은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어떤 곳보다 더 많이 썩은 곳이 있는데 거기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예, 변영자 선생님, 수행비서도 여성을 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합니다. 남성을 비서로 둬야죠. 정말 어디가 가장 썩었습니까? 모피아, 교육부도 많이 썩었습니다. 국회, 재정, 법원, 네, 많이 썩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 가장 썩은 데가 있습니다. 그 썩은 곳이 어디냐? 군대입니다. 군대. 다른 곳은 다 외부에 노출돼 있어요. 그나마. 뭐 검찰도 법원도 그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는 다 노출돼 있습니다. 군대는 외부로 노출돼 있잖아요. 가장 썩은 데가 어디냐? 군대입니다. 임성근이 봤죠. 김계환이 봤죠. 신원식 봤죠. 붕짜자 붕짜. 다 썩었습니다. 하여튼 별 달고 올라간 새끼들 중에서 썩지 않은 놈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별 4개까지 달 동안 그 썩은 구렁텅이 속에서 그 똥물과 같은 곳에서 별을 4개씩 달았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올곧은 장군이 되어서 올라갔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 모르죠. 그게 내가 모르는 일이지만 군대는 썩을 대로 썩은 곳입니다. 그래서 노무현도 말했잖아요. 그 군 장성들에게 별을 여기다 어깨에다가 뭐 이게 달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얘기했던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네들이 군대를 썩지 않게 하는 방법은 독일처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군대의 기억자도 모르는 우술라 폰 데어 라이엔이라는 그 여성 정치인을 국방부 장관으로 보냅니다. 국방부 장관을 거의 6년간 했는데 잘했어요. 그래서 차기 앙겔라 메르켈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칭찬을 들었습니다. 우술라 폰 데어 라이엔. 그런데 국방부 장관은 6년 마치고 바로 이 독일이 그거를 맡을 차례가 된단 모양입니다. 유럽 연합의 그 집행위원회 위원장 자리죠. 집행의장. 그러니까 유럽 연합의 대통령이 되는 거죠. President of the European Union Commission인가 뭐 그런 그 집행기구에 그러니까 정부 행정부가 되는 거죠. 유럽 의회는 따로 있고 그래서 집행행정부 수반이 됐죠. 폰데어라인이. 그래서 지금 7년째인가 아마 그 12년 동안에 7명의 아이를 낳은 그 의사예요. 여자인데 대단했죠. 똑똑했어요. 그 다음에 피아니스트 이게 또 그 이제 법무부 장관은 또 누가 했냐면 법무부 장관 스위스 얘기입니다. 그 시모네타 조마루가라는 그 피아니스트 겸 영문학자. 영문학으로 학위를 받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피아니스트인데 전국 순회 공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전 세계 순회 공연도 하고 다 이게 힘드니까 아마 영문과로 콘서바토리 나와가지고 이제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다가 영문과로 와서 영문학을
전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은 시인이자 동화 작가예요. 근데 그 사람이 스위스의 법무부 장관을, 연방 법무부 장관을 8년이나 했어요. 법무부 장관. 법의 비읍자도 모르는 사람이죠. 피아니스트라니까. 그리고 영문학을 공부했어요. 남편은 시인이자 법무부 장관. 남편은 시인이자 동화 작가야. 근데 법무부 장관을 8년이나 하는데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도 1년씩 나누어서 하니까 대통령도 2번이나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 이제 그만 되겠다. 나 힘들어서 이제 그만하겠다. 이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정확하게 그게 어디서 기술된 건 안 돼. 알아보니까 남편이 뇌졸중인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남편의 병 간호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가지고 나왔답니다. 외부로 그건 알려지진 않았다는데 내가 듣기로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이 조직을 운영하는, 국가를 운영하는 방법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국가를 운영하는 우리의 정신세계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